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새벽입니다. 전은식입니다. 요즘 많은 뉴스가 있었죠. 특히 정유미 검사장, 여성 검사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일종의 항명도 아니죠. 거의 비판에 좀 나섰다가 이 강등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강등을 당했죠. 검사장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또 그걸 두고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아까 뉴스가 나오더군요. 어쨌든 다음 기회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도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두 당 모두 당 대표들은 물러나라고 난리가 났죠. 겉으로는 당권 싸움이지만 내막적으로는 차기 혹은 차차기를 염두에 둔 권력 싸움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탐하는 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복당을 두고 아주 큰 싸움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이라는 이 젊은 최고위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대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우재준은 들여놓고 있는 한동훈께죠. 어떻든 정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 지도부들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걸까요? 정책을 공부하고 진영놀이를 넘어 무엇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인지를 과연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간 길보다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 정치판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에 나선 사람들은 권력을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관대작부터 말단 경찰관까지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어떤 권력을 쥐고 있다, 이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엄청나게 그 권력을 행사해 들죠. 그 아장한 권력을 더 나아가서 세도를 계급이 높든 낮든 말입니다. 그 넘치는 힘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인 것이 제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 대표부터 선거 패배의 책임져라, 물러나라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자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에 관해 말해왔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인 이 다수결을 빙자하여 사실은 유일한 의사결정 방법이죠. 다수결. 이 다수결을 빙자해서 다수의 폭정.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벌어지는 폭정. 이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의 폭정을 벌이는 것부터 그런 다수의 폭정이 다수의 전제 autocracy of the majority. 다수의 전제가 되어서 상권 분립이 와야 되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말해왔습니다. 그런 독재자들은 흔히 스트롱맨이라고 언론은 부릅니다.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그리고 민주주의 원류 국가인 심지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많은 정치학자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자유를 확산하고 자유를 지켜오고 또 민주주의를 전파시켜왔던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넘어선 자국 유일주의에 빠진 듯 합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200대나 동원해서 베네수엘라에 침입했고 그래서 마두로 부부를 잡아왔죠. 그걸 어느 미국 언론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 기존의 자유무역 틀을 부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겼으며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자 또 다른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누가 트럼프에게 한미 FTA를 사실상 파기를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무관세로 우리에게 상품을 수출하는 길을 터준 것입니까? 우리는 관세를 물고 심지어 철강은 엄청난 관세를 묻니다. 그렇게 관세를 물고 자신들은 어떤 관세도 물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까? 한미 FTA는 파기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로 별다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5년간 330억 달러를 지원받는 것으로 협상을 한 것입니까? 그 돈은 지금까지 물었던 방위비 분담금의 9배, 10배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트럼프에게 무슨 흠을 잡혔길래 그런 330억 달러 무상 지원 이런 것을 약속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트럼프에게 무엇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걸까요? 트럼프는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턱없이 많은 3,500억 달러를 투자 명목으로 제공받으면서 통화 사프조차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도 통화 사프를 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도 트럼프는 당당하게 한국 밖으로 신엑시스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어준 것인데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중국 GP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미동맹은 균열이 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야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2.29 사건 뒤에 엄격히 말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통치자는 YS와 DJ 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아직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최규하는 통치자라기보다 잠깐 권력 공백을 메웠던 허수아비 대통령이었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DJ는 북한에 4,500억 달러를 준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비자금의 그림자가 대선 때부터 퇴임 뒤까지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런 의혹을 넘어서는 민주화의 상징이었다고 칩시다. 그 뒤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결국 YS가 쿠데타의 책임을 물었고 함께 법정에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구속이 됐죠. 이때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덮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맞서 극단적 선택마저 했습니다. 그 뒤에 MB와 비운의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법의 과잉 적용입니다. 이 두 분은 다분히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정치적 제물이 되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인형을 철사줄을 묶어서 광화문 입대를 끌고 다녔죠. 그 앞에 문재인이 환하게 웃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말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반대 진영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한 경우입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한동훈 수사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이며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승계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탄 훈련용 말의 승마 훈련용 말의 임대 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승마협회 회장사이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직도 이 경제공동체 또 묵시적 청탁은 살아있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은 이 문제와 함께 나중에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간의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올랐다 이렇게 자랑을 하던 문재인은 검찰 수사부터 일절 피해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재임 기간이 수많은 의혹에도 문재인은 물론 아내 김정숙도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타이 이사제 탄공 사건이 대표적이죠. 공군 1호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다녀온 것을 문재인은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변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영부인 김정숙은 관봉권으로 옷을 사입고 그 내막을 밝히라는 판결에도 관련 증거를 모조리 대통령 기록물에 넣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5천만 원 현찰을 딸에게 비밀리에 전달한 내막도 모두 쉬쉬하는 중입니다. 왜 그걸 굳이 감출까요? 무엇이 그리 숨길 게 많은 걸까요? 서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새벽 NSC에 참석한 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탈북어민 2명 강제 북송 결정에 문재인은 정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부하들만 했다면 문재인은 식물 대통령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는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을 스스로 무장 해제하게 만든 9.19 군사합의를 그게 2018년도 사건이죠. 그 9.19 군사합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기념식이니 기념 강연이니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배짱입니다. 휴전선에서 10km 안에 회전익 비행 금지.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가요? 나는 문재인을 처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 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권력이 바뀌면 반드시 문재인 시대는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문재인의 통치가 바로 카키스토크라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키스토크라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과거 2차례 이 카키스토크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카키스토크라시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체제, 즉 바꿔 말하면 미치광이의 통치, 그리고 나쁜 놈의 통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로 가장 나쁜이라는 뜻의 카키스토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체제를 일컫는 용어로 나쁜을 의미하는 그리스 카코스의 최상급 카키스토, 그 카키스토의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카키스토크라시, 정말 악당의 통치,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의 통치, 즉 카키스토크라시는 일반적인 전제 정치를 칭하는 오토크라시보다 더 나쁩니다. 즉 도덕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지적 능력마저 부족하여 권력을 장악한 뒤로 부정부패는 물론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이 만연한 체제를 일컫는 것이니 때로 효율 면에서는 뛰어난 전제 정치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미치광이의 통치자들은 조선시대 왕보다도 못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카키스토크라시는 1644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의회파 등의 반란에 직면하자 찰스 1세를 지지하던 오스포드의 목사가 반란 세력에게 근실한 군주제를 미친 카키스토크라시로 전락시키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키스토크라시를 설명하면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서 지배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최악의 경우가 바로 카키스토크라시인 것입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그를 1기 트럼프 때 NYT, 그 뉴욕타임스에 연재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카키스토크라시를 경험하고 있다. 처음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치광이 통치가 제대로 통한 것은 사실 2025년 트럼프 2기 때부터입니다. 작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영미권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카키스토크라시라는 단어가 회자됐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말 벌써 2024년이 단어로 카키스토크라시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8년 전 이 카키스토크라시 이 말을 유행을 시켰던 크루그먼 교수는 2024년 12월 10일 이 카키스토크라시를 막아야 한다는 뉴욕타임스 고별 칼럼을 쓰고 그 뒤로 입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칼럼 제목이 바로 카키스토크라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크루그먼은 2000년부터 뉴욕타임스에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무려 25년간 칼럼을 써왔습니다. 자, 저는 다시 묻습니다. 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는 법과 상식에 따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법과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상식과 전혀 다른 것일까요? 만약에 이재명이 알고 있는 법과 상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상식, 이것이 같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법대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12가지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 즉 검찰 등이 나서는 것보다 공소 취소 특검이 하는 것이 중립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재명은 무슨 별나라에 살고 있는 분입니까? 과연 권력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특검이 무슨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특검을 그냥 밀어붙이기가 민망했던지 10일 검찰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11자나 되는 긴 이름의 위원회를 지금 다 죽어가는 검찰이 만든 것인데, 아니 10월 1일이면 사라지는 검찰이 만든 것인데 왜 만든 걸까요? 이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 미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이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활동을 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 22자입니까? 몇 자입니까? 이 긴 이름의 특위가 조사했던 7개의 사건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미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사라질 검찰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위원회가 출범 기념 사진을 찍었더군요. 이동현 법무법인 이작 대표 변호사라는 분, 그리고 황승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라는 분, 또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전 민변 회장, 그리고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오창익 인권인대 사무국장, 또 정승호 장관과 함께 이 영광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3개의 사건은 이재명이 피고인인 사건으로 대통령 취임 후에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이 4건의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문재인 시대 사건을 왜 여기에다 끌어붙여서 조사를 한 걸까요? 장주영 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검찰권 남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지금까지 수많은 검사들이 매달려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언론이 파헤친 이 사건들을 가령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에 무슨 감추는 게 있다고 지금 미래위원회가 뚝딱 조사를 하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결국 검사권 남용으로 조작 기소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언론은 이재명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검찰 미래위를 발족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번 국무회의 석상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죠.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취소해야 한다. 뭘 취소하느냐. 결국 공소 취소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검찰이 미래위라는 걸 만들어 즉각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검찰 미래위는요. 정승호 장관이 이미 지난 4월 29일 설치를 지시한 것입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이 긴 이름의 국조특위가 종합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설치 이유에 대해 변명처럼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가 여느 술파티 의혹을 조사했지만 미흡했고 아직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니 여느 술파티 이제 징그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조사해야 박상용 검사를 더 이상 먼지 털지 않겠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태스크포스와 국회 특위에서도 검찰이 조작 기소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위원회입니다. 그 뒤 자체 훈령인 검찰 미래위 규정을 만들었는데 국회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권 행사로 인권 침해 또는 검찰이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언론이 표현을 이렇습니다. 사실상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위원들이 의기를 거치면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이 12가지 범죄 그것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죠. 말을 둘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할 명분을 만들겠다는 거죠. 조사기간 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의혹을 밝힐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 미래위의 1차 조사 대상은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원 7명 대부분 친정부 성향입니다. 일부는 민주당 정권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더군요. 위원장인 장주영은 민변 회장 출신,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김진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오창익은 저도 옛날에 방송에서 만났던 분인데 인권연대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오빙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습니다. 모두 현 정권과 가까운 분들이죠. 어쨌든 법조계는 검찰 미래위가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의심합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검찰 미래위가 이재명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며 법무부의 공소 취소를 권고하고 법무부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사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아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수순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도 대장동 개발 비리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면서도 막상 검찰이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조작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번 민간인 특위, 미래특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뭘 찾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특위가 활동을 마친 지난 4월 30일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문명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죠. 장담하건대 상권 분립과 민주적 적정 절차를 송두리째 파괴를 하는 이 법안은 민심을 바꾸는 거대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공소 취소가 정말 이루어진다면요, 민심은 들끓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정조사 특위가 다룬 7개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5개 사건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이 이미 끝난 사건은 어찌해야 합니까? 예컨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취지로 확정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계류되어 있죠. 그걸 공소 취소하려면 다시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소 취소를 하려면 1심 선고 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심 선고를 한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가 한 말이 새삼 놀랍습니다. 어제 신문에 크게 났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김유정이라는 전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민주당을 아주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유정이라는 분, 제가 맡았던 이 TV조선에 이것이 정치다, 그 앞에, 제 앞에 정두원 의원과 함께 공동 진행을 한 바로 그분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봉숭아학당에서도 이런 한번 해보자는 거냐 같은 아부성 발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미하일 바쿠린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